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회차 기준으로는 오늘이랑 이제 앞으로 두 번만 더 하면은 이제 다 끝나고요. 오늘 11장, 그리고 다음 시간에 12장, 그 다음 시간에 13장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14장, 15장은 제가 공개 특강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15장은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새로 개정된 기준서여서 요거는 나올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중에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나실 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한 62일인가? 요 정도 남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올라가서 봤는데 1차 시험으로 치면은 한 12월 25일 작년 크리스마스 시점으로 1차 시험 남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사실 12월 말이다 생각하면 충분하죠. 예,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너무 공부가 안 돼 있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예, 역전이라는 말도 좀 그렇지만 충분히 붙으실 수 있어요. 이 시험 자체가 어차피 60점 이상이면 붙는 거거든요. 예, 뭐 80점, 90점, 70점도 아니고 정말 반보다 조금 더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붙어요, 보통.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어떻게 붙었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을 실력이 된대. 이래서 붙은 사람은 이제 정말 극상위권이고요. 저 같은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붙었을까? 나는 이 내용 중에 한 절반밖에 모르는데 거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장 갔다 그러면 내가 아는 건 다 맞추고 모르는 거는 한 절반 아니면 3분의 1 요 정도만 해보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감사는 조금 더 유리한 게 나머지 과목은 계산이 안 되면 그냥 틀리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는 뭐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뭐 유의적 위험 아니면 RMM 뭐 유의적인 금액 뭐 이런 식으로 뭐든 그냥 서술을 하세요. 예, 그러면 조금 더 부분 점수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11장 나가야 되는데 역시나 오늘도 제가 10장 내용 간단하게 복습을 할게요. 9장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이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9장은 초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복습은 했고 그 뒤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풀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10장부터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10장부터 우리 챕터 10에서 제일 먼저 계속기업 전제에 대한 감사 절차가 나왔고요. 자, 계속기업 전제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경영진한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경영진이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즉 12월 31일부터 만약에 여러분들 내년에 감사 나간다 그러면 25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봤더니 계속기업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면 주석에다 공시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그래서 1차는 무조건 경영진이고요. 우리는 검토를 하는 겁니다. 요게 일단 원칙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요 평가랑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 절차를 취하면서 계속기업 관련된 내용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나와요. 자, 위험평가 절차입니다. 자, 이때는 예비평가라는 걸 하는데 필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토의하고 질문하고 계획하고 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의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영진이 평가를 해요. 평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출받은 다음에 우리가 평가하는 겁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메인 중에 하나겠죠. 자, 이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고 평가를 안 하는 경우, 미수행인 경우 요거 두 가지가 이제 조금 곁다리였죠. 그래서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꾸준히 이익이 나고 있고 금융자원에 즉 현금에 대한 접근이 쉬운 회사 그렇죠. 예를 들어 부동산이 많으면 내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회사거든요. 이런 경우는 평가하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평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평가 요청하고요. 이때 또 안 해줘요. 그러면 의견 변형입니다. 우리 감사 업무 범위 제한으로 들어가서 의견 변형이고요. 제일 스탠다드한 상황이 바로 여기죠. 그래서 경영진이 평가를 수행을 해서 우리는 네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먼저 내부 통제. 절차가 제대로 되었고 그러한 절차를 통해 가정을 잘 세웠는지 먼저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절차나 가정 요거에 대해서 실제 실행 계획을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가능성이 얼마가 있는지 평가하는 거였어요.
제가 평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다큐멘트 형식, 문서 형태로 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계획이 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죠.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실제 얘네 계획이 어떻고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얼마가 되는지 평가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이제 곁다리인데요. 12개월 이후는 필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만으로도 끝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 스텝 4인데요. 요거랑 연관이 되긴 하는데 만약에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하다가 계속기업 관련된 유의적 의문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되었어요. 요런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 평가해야 되는 목적은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는지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한 중요한 불확실성은 중요하다는 말은 금액이고요. 불확실성은 확률이었죠. 그래서 중요한 금액만큼 불확실성이 발생하면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크게 5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제가 메인은 2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번, 3번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1번, 4번, 5번은 어떻게 보면 좀 곁다리. 그래서 일단은 평가 요청하는 겁니다. 요거랑 같아요. 그래서 평가 요청해서 안 주면 얘는 똑같은 절차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경영진이 줬다 이러면 이제 2, 3번을 검토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실행 가능성 검토. 실제로 얘가 플러스가 되는지 우리 순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걸 이제 개선 여부라고 하고 요거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를 하는 거죠. 똑같아요. 실행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현금 흐름의 예측이 유의적이다. 자, 현금 흐름 예측이 상당히 중요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우리 추정에 의한 감사 절차랑 똑같아요. 그래서 가정 방법 데이터였는데 방법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가정이랑 데이터 검증한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네 번째 평가 이후 상황. 자, 이거는 우리가 감사 나가서 예를 들어 회사가 2025년 1월에 줬습니다. 그럼 2, 3월 달에 고려해 보는 거예요. 그때 실제로 얘네 캐시플로우 얘네가 이상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하는 게 네 번째. 그 다음에 서면 지수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요거 정확하게 추정에 의해서 잘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면 지수를 입수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 결과죠. 자, 결과입니다. 봤더니 2가지가 있는데 계속 기업 관련된 유의적 사건이나 사상 식별되었다. 아까 우리 스텝 4에서 식별되었는데 중요한 불확실성은 아니었습니다. 이러면 큰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석으로만 보통 공시를 해요. 회사 같은 경우에 주석으로 공시하고 감사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구나라고 해서 주석에 대한 강조사항만 합니다. 그래서 적정 의견 플러스 강조사항이고요. 얘는 말 그대로 그냥 강조를 해준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고 강조사항이 뭔지는 오늘 배울 겁니다. 자, 만약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시를 하는데요. 공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 회사의 미래 상황, 그거에 따른 계획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공시를 한번 확인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적절하게 공시되면 당연히 적정 의견 플러스 요거에 대한 공시를 언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계속 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문단이 별도로 있어서요. 여기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주석 몇 번 보시면은 요런 내용 있습니다. 요런 내용에 대한 요약도 여기에 씁니다.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 계정불 문장이 어떻게 될지 배울 거고요. 만약에 적절하게 공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한정 또는 부적정이겠죠. 요거는 당연한 거고요. 자, 근데 요거는 또 별도로 뭐 유의사항 이런 거랑 별도로 계속 기업 전제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적정인데 만약에 회사에서 청산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자산 부채를 다 매각 목적으로 우리 매각 관련된 매각 목적의 비유동 자산 부채로 해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매각 예정 자산 부채로 해놓으면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후속 절차입니다. 후속 사건. 그래서 제가 계속 기업은 지난 시간에 뭐 필기해드린 그림도 있었고요. 아니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복습용으로 그냥 쭉 설명드린 거니까 그 내용, 그 그림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자, 2장은 이제 후속 사건인데요. 후속 사건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일단 갭에 의한 거랑 개스랑 달랐습니다. 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 그래서 보고기간 후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주석 공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재무제표 자체를 고쳐야 될지 설명드렸고요. 자, 개스 같은 경우 우리 감사 기준에서는 조금 달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가 갭에 따라 제대로 했는지 보는 건데 이게 기준 일자가 감사 보고서 일자였어요. 그래서 케이스 1, 2, 3를 나올 때 요거 케이스 1과 2를 나눌 때는 제가 감사 보고서 1, 요거 재무제표 케이스 2랑 3를 나올 때는 재무제표 발행 1, 요거는 보통 주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케이스 1, 2, 3번을 나눠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일 전까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적극적인 감사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절차로는 회사의 내부 통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문서 검사인데 여기서 문서 검사는 뭐 회의록이나 각종 회의록이나 뭐 관련된 문서들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후속 재무제표 열람인데 얘는 기준서 문구가 있다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회사에서 안 줬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쭉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근데 만약에 경영진이 수정을 하면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일반적인 감사 절차고요. 수정을 안 했다 그러면 의견 변형이 있죠. 의견 변형. 이게 케이스 1이라서 케이스 1은 사실 일반적인 감사 절차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케이스 2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케이스 2가 조금 특이했는데 케이스 2는 보고서일로부터 발행일 사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의무는 없어요. 적극적인 감사 책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즌 끝나고 그냥 쉬시는 거예요. 시즌 끝나도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무는 없지만 제가 예시를 들었죠. 여러분들 휴가 가가지고 갑자기 발견을 했어요. 뭔가 예를 들어 회사의 재고자산, 제가 명품을 예를 들었죠. 명품 회사 감사 나갔는데 그때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고 있었어요. 자, 알게 되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경우에 이때는 감사 절차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질문을 한 다음에 수정이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고 수정이 만약에 해야겠다 그러면 수정했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 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수정하는 경우 조금 해피한 경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보고서일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발행한 감사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해당 감사보고서를 또 발행해야 되는데 해당 사건에 한정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모든 후속 사건에서 모든 사건을 다 봐야 될지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 이걸 하겠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속 사건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그냥 감사보고서 일자를 연장하는 거죠. 다른 감사보고서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게 뭐 3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3월 27일로 딱 정하겠습니다. 요거 하나인데 위에 있는 건 해당 사건에 한정했기 때문에 일단 기존 감사보고서는 그대로 있어요. 기존 감사보고서 1인 3월 15일은 그대로 있고요. 자, 두 가지 방식이었어요. 첫 번째는 듀얼 데이트. 제가 이중 감사보고서 1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3월 15일은 그대로 있대. 추가적으로 3월 27일 날 쓰고요. 우리는 특정 사건,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27일 날 감사 증거 수집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기타 강조 사항이죠. 기타 강조 사항을 감사 보고서에 별도로 쓴 다음에 3월 15일은 그대로 유지. 근데 이렇게 기타 강조 사항을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감사 보고서일이 2개고 얘는 1개지만 기타 강조 사항이 추가되는 거였죠. 자, 요게 이제 수정을 한 경우고요. 수정하지 않으면 이제 조금 슬퍼지는 거죠. 자, 제가 케이스 2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2-1이 있고 2-2가 있었는데 2-1은 행정적으로 내가 이미 전달을 했던 거예요. 감사 보고서를 전달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전달 시점을 기점으로 얘는 아직 퀵 아저씨가 해당 회사에 전달하지 않은 거고요. 얘는 전달을 한 겁니다. 자, 전달하지 않았다면 케이스 1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감사 보고서 바꾼 다음에 그냥 다시 내면 되는 거고요. 요게 좀 슬픈 경우죠.
그래서 이미 전달을 했어요. 그럼 회사한테 이용하지 마세요. 이용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법적 조언을 구하고 요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케이스 3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가정이 케이스 2와 동일하지만 요건 똑같아요. 요거 특이사항이 뭐다? 이미 내가 재무제표를 다 감사보고서를 주주한테 다 공개한 이유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게 들어가는데 어차피 똑같아요. 결국 감사보고서 재발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강조사항에다가 조금 더 내용을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강조사항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제작성되었는데 어디 주석에 보시면 제작성된 게 있어요. 이게 강조사항이고요. 기타 사항은 우리가 감사보고서 예전에 낸 거 있는데 이거 다시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사항은 재무제표, 강제기감이라 그랬죠. 이것도 오늘 배울 겁니다. 강조사항은 뭐고 기타 사항은 뭔지 11장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속 사건도 됐고 3장은 서면 진술입니다. 자, 서면 진술 누구한테 하냐면 경영진이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식 표현으로 경영자 확인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서면 진술 기본적으로 감사 증거를 뒷받침해주는 감사 증거입니다. 얘도 일종의 감사 증거라서 수집을 해야 되는데 자, 모든 감사 증거를 대체할 수 없어요. 얘는 당연히 보조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무조건 입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통 회사의 회계 정책이나 의도, 목적 이런 거를 다 서면 진술에 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책임 소재가 있었을 때 너네 서면 진술에 썼잖아.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얘기했네. 너네 잘못도 있어.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 대상은 서면 진술의 현재 경영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예를 들어 2024년 경영진이 있고 25년에 경영진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바뀐 경영진한테 서면 진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서면 진술서라고도 합니다. 이 기준서에서는 서면 진술이라고 하는데요. 서면 진술서라고 해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효과는 감사 증거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어쨌든 우리 보조에서 받기 때문에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신뢰성 높아지고 우리가 확인서를 받기 때문에 경영진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워요. 책임을 강화시키는 거죠. 자, 마지막 형태인데요. 형태는 당연히 서면 진술이기 때문에 구두가 아닌 서면 형태고요. 자, 두 번째 대상 기간입니다. 자, 우리 서면 진술에 대한 일단 기간은 언제 받아야 되냐면 감사보고서일보다 늦지 않아야 되고요. 감사보고서의 근접이라고 말씀드렸고 실무적으로는 같습니다. 감사보고서 일자랑 일치시켜요. 실무적으로는. 자, 그리고 대상 기간은 당연히 우리 감사보고서 우리가 실제로 감사했던 재무제표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4월 달에 취임했기 때문에 4월부터 12월까지만 하겠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됐고요. 자, 서면 진술의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 작성 책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작성 책임에 대한 내용, 우리 감사 계약서, 감사 보고서, 서면 진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이에요. 부정 관련해서 우리 정보 다 제공했다. 추정치 관련해서 우리 가정, 데이터 합리적이라고 믿고 자료도 다 줬다. 이거 우리 감사의 기본 전제사항 중에 정보 제공 책임이 있었죠. 정보 제공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료, 추가 자료, 사람에 대한 접근 요거에 대한 책임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론 참고 목적으로 오른쪽에 표 있었죠. 거기 보면은 각종 서면 진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슷해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외의 내용들 회계 정책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는 우리가 봤을 때 감가상각비는 뭐 정액법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FV, PL, OCI, A씨금융자산 분류에 대한 회계 정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것도 판단과 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판단과 의도 같은 경우는 회계 추정치를 말하는 거고요. 미수정 왜곡 표시 목록이랑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 당연히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오늘 가서 배우겠지만 우리 명백하게 사소한 금액은 제외입니다. 자, 만약에 경영진이 서면 진술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잃는다 그랬죠. 우리 토의한 다음에 경영진 성실성 재평가하고 의견 변형 고려한다. 자, 요거 다음에 우리 지배기구랑 얘기하는 거 요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감사 의견 변형되면 무조건 지배기구한테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감사 의견인데요. 기본적으로 아예 안 줘요. 그럼 의견 거절이에요. 당연히. 근데 만약에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못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정 또는 의견 거절입니다. 네,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고. 자, 마지막 우리 지배기구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였죠. 지배기구랑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감사
감사위원회 그리고 이사회를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주를 대리해서 기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의 대상은 경영진이죠. 자, 지배기구랑 감사인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정보를 많이 입수해요. 어쨌든 이분들은 내부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서로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감사인 입장에서는 IR과 CR에 대한 파악도 높아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RMM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회나 감사가 활동을 좀 더 잘하기 때문에도 CR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RMM이 낮아지고요. 그로 인해서 각자의 도움이 되는 건설적 관계가 되는 거고 감사인 입장에서는 감사 품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었고 작년도에 여기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사항인데요. 크게 4가지. 요 정도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서 자체는 요거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암기 편하라고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크게 4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이런 거 나왔어요. 지배기구랑 연 1회 커뮤니케이션 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다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연 1회 이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연 1회 적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다 1년에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계약 전에는 보통 서로에 대한 책임, 그래서 지배기구 너네 책임은 요거야, 감사인 책임은 요거고 경영진 요거니까 알아두세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감사 계획.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식으로 감사가 절차가 될 거고요. 언제 우리가 감사를 나갈 겁니다. 감사의 목적은 뭡니다. 그리고 우리가 RMM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감사 절차를 할 겁니다. 얘기를 해주는 건 맞지만 지나치게 공유를 많이 하게 되면 감사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공유하면 안 되고요. 우리 전반적인 내용만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얘가 제일 포인트였죠. 그래서 각종 우리 유의적 사항들, 요걸 이슈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의적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감사 증거 수집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 감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슈 사항을 같이 얘기해 주면서 경영진한테 압박도 넣어주고요. 서로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포인트였고 요게 제일 많아요. 자, 마지막에는 독립성인데 얘는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우리 독립성 내용하는 거고요. 우리 전반적으로 독립성 다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지배기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자, 지배기구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기본적으로 서면구도 상관없지만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 반드시 3개 있었습니다. 암기하실 필요 없는 게 기본적으로 구두입니다. 자, 구두로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서면으로 하겠죠. 그리고 우리 독립성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부 통제 관련해서 유의적 미비점은 우리 6장에서 배웠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단순한 미비점은 구두로 해도 돼요. 하지만 유의적 미비점은 서면. 그리고 그 외에는 구두도 가능하답니다. 가능해요. 자, 4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시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 1회 하면 대부분 틀린 겁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절차의 적절성인데요. 만약에 절차가 적절히 안 돼 있다.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게 막거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도망간다. 자, 그러면 의견 변형하든지 계약 해지하든지 상위기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위기관, 이사나 이사회가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안 해준다. 그럼 이사회, 상위기관한테 물어보는 거.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4번째, 지배기구랑 경영진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연히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북해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이분들은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이에요. 어쩔 땐 대표이사, 어쩔 땐 의장 이렇게 되지만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주의해야 될 건 모든 구성원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인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10단원 복습이었고요. 자, 이제는 11단원 가도록 하겠습니다.